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종호입니다. 지난해 한국 주요 은행들이 해외에서 물어낸 과태료는 약 33억 원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 31억 원을 중국에 냈습니다. 2021년엔 중국이 10억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불과 1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한 겁니다. 외화 취급을 소홀히 했고 송금 자료 확인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매긴 건데요. 과태료처럼 중국 금융당국의 견제가 심해지면 중국에서 돈 장사하기가 녹록치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국의 제재를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제재는 사드 도입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인 대상 비자 발급 절차를 강화했으며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는 보조금을 중단했고 한국 콘텐츠 반영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한류 콘텐츠는 중국 시장에서 벗어나 OTT를 통해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드라마를 연이어 출시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 파동 당시인 2016년도엔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했고 한국은 10%대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30%대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경제 제재는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기업은 오히려 더 큰 성장의 기회로 삼아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제재가 우리를 더욱 튼실하게 해준 보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6월 15일 목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책을 경제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책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가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설탕의 세계사 두 번째 이야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못난 얘기가 조금 많아서 제가 한 번 더 시간을 달라고 작가님에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지난주 얘기해 주신 거에 연장선이긴 한데 네. 지난주도 사실 굵직한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설탕과 관련해서 참 들을 게 이렇게 많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지난번 시간에는 이 설탕과 관련된 세계사의 굵직한 뼈대를 조금 살펴봤다라고 하면 네. 오늘은 그 뼈에 붙어있는 아기자기한 근육들을 조금 얘기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처음 얘기는 설탕과 이슬람의 관계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설탕과 이슬람 사실 막 떠오르는 어떤 연관성은 잘 안 떠오르는데 네네. 일단 설탕 무역을 독점한 나라들이 주로 유럽 국가에 있으니까 뭐 교육하는 데 생기는 뭐 불협화 뭐 이 정도인가요? 일단은 사탕수수가 대규모 농장에서 재배가 되고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활용하는 이른바 삼각무역의 중심이 유럽이었으니까 유럽 중심으로 설탕 거래나 이런 것들을 모두 떠올리시게 되잖아요. 유럽 국가들은 그리고 대부분 카톨릭 국가이고 그러니 당연히 설탕과 관련된 거는 카톨릭이 중심인 유럽 국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근데 사실 설탕을 유럽이나 그 밖의 지역으로 전파한 것은 이슬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책에도 이런 표현이 좀 나오고 설탕은 코란과 함께 세계로 전해졌다 이런 예.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해서 동방의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국의 일부 지역까지 퍼지고요. 그리고 서방의 터키를 지나 북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쭉 세력을 펼치지 않습니까? 예. 특히 8세기에는 유럽 국가들도 꽤 이슬람 문화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을 비롯해서 지중해가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유럽의 바다와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해상무역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슬람 영향권에 있었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기 이슬람을 통해서 실제로 사탕수수의 재배와 설탕의 제조 기술이 유럽으로 전파가 됐고요. 그나마 그래서 그 기후 조건 등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탕수수는 좀 따뜻한 지역들, 아열대나 열대에서만 재배가 되니까 지중해 동부 섬들, 그러니까 키프로스, 크레타, 말타, 시칠리아 이런 데에서 이제 처음으로 사탕수수 재배가 시작되기도 한 거죠. 지금은 지중해 연안에서 설탕을 그렇게 재배한다는 소리를 못 들어서 생각을 못 해봤는데 사탕수수가 지중해에서도 이렇게 자라는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날씨가 어떻게 보면 거기밖에 유럽에서는 자랄 곳들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네. 사탕수수를 거기서 재배했던 거고요. 사탕수수는 지력을 엄청나게 소비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재배하고 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지중해 동부섬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활발했지만 나중에 식민 지배가 이루어지면서 더 넓은 큰 규모의 농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다 이동해가는 이런 모습으로 바뀐 것이죠. 예. 어쨌든 아마도 이 지역에 가면 옛날에 그 사탕수수 농장을 했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 스페인이 지배했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 바통을 나중에 포르투갈이 이제 세계 해상 무역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예.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신항로 개척하고 대항해 시대를 이제 포르투갈이 열죠. 포르투갈은 코란 대신에 이제 그때서부터 성경을 들고 성경을, 설탕을 이제 전 세계에 전달하고 또 유럽에서 재배하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중해 섬들이 아니라 대서양의 섬들에서 대규모 사탕수수가 재배되기 시작하고 삼각무역의 기초가 그때서부터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출발은 이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한번 단맛에 빠지면 종교도 지역도 초월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딱 맞는 표현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또 재밌는 게 이 설탕의 역사를 저희가 살펴보다 보면 식물원 얘기를 제가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설탕 얘기하다가 이게 무슨 식물원 얘기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설탕 무역하고 식물원의 관계가 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으십니까? 식물원에서 온실 효과가 있으니까 네. 좀 따뜻하게 거기서 사탕수수를 사탕수수를 재배했나? 재배했나? 굉장히 그 창의적이었나요? 창의적인 접근법인데요. 이게 사탕수수가 굉장히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진짜 옛날에도 온실을 엄청 크게 지었어야 될 것 예. 같은데 신대륙의 발견과 아프리카 노예의 이동이 다양한 상품의 교역하고 심지어는 바이러스의 전파 또는 식물과 식품 품종의 이동으로 연결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감자, 옥수수, 토마토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으로 넘어왔고요. 그 당시에 지금 아프리카의 주요 식량 자원인 카사바, 우리가 네. 감자 같은 거라고 얘기하지 예. 않습니까? 카사바 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당시에 포르투갈인들이 원래는 아프리카에서 재배되지 않는 식물이었거든요. 네. 브라질에서 아프리카로 전해진 이제 물건 중에 식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커피는 이 당시에 에티오피아에 있었던 원두를 인도네시아의 자바라든지 브라질 등으로 옮겨오면서 대량 재배가 시작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브라질산 뭐 이렇게 원두 뭐 이렇게 예. 얘기하는 것들이 원래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1번이었다는 거죠. 또 이 당시 이제 사탕수수 농장들에서는 이런 고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설탕하고 식물원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대규모로 사들여서 데려온 이 노예들에게 생활비, 특히 식비 같은 걸 분명히 지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농장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 식비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비용을 아끼려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시도 중에 하나가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에서 원래 자라고 있었던 빵나무, 실제 빵나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 열매를 약간 이렇게 그 가공해서 먹으면 실제로 빵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하죠. 그래서 네. 이 빵나무를 카리브해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에다 옮겨 심어서 이 노예들의 식량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남태평양 지역에서 기르는 게 실패하면서 예. 결국 이 시도가 실패했는데요. 이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유럽 국가들이 이런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식민지에 경쟁적으로 식물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식물을 심어보면서 예. 여기에서 자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구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식물원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군요. 실제로 17세기 네덜란드가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식물원을 만든 게 식민지 식물원의 시초라고 하고요. 예. 지금도 커스텐보이 식물원이라고 매우 유명한 식물원이 남아프리카에 있거든요. 이게 네. 식민지 때 만들어진 식물원이고요. 영국은 이제 큐가든 식물원이라고 그래서 런던에 아주 큰 식물원이 하나 있습니다. 요걸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식민지에 이 식물원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메이카, 인도의 캘거타, 말레이시아 페낭 등의 식물원을 만들었던 것,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식물원의 시초가 어떻게 보면 이 설탕의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들 식민지에서 무엇을 키우고 또 무엇을 가져올지를 이 식물원에서 테스트하고 길러보고 했다는 것이죠. 예.
사실 설탕 얘기하면 저는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은 네. 초콜릿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카카오라는 걸 저 어렸을 때 처음 이제 카카오 함량이 높은 걸 먹어봤는데 네. 세상에 초콜릿인데 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먹었던 초콜릿들은 사실 초콜릿을 먹은 게 아니라 설탕을 먹었나 싶었는데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탕의 역사에서 저희가 또 빠지면 안 되는 게 초콜릿의 역사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초콜릿 얘기를 못해서 커피하고 지난주에는 차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홍차에 설탕을 넣어 먹었기 때문에 영국이 어떻게 보면 설탕 무역의 중심지가 됐다. 프랑스는 그걸 먹지 않고 와인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설탕에서 좀 멀어져 있었다. 예.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설탕의 시장이 이렇게 커진 것은 초콜릿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카카오 콩으로 만들어진 초콜릿 이게 남미의 아즈텍 제국에서 처음 유럽으로 가져온 게 스페인이거든요. 예. 스페인은 이 초콜릿 제조 비법을 비밀에 붙였다고요. 다른 나라에 나가지 않게. 우리가 미국에서 지금 콜라의 제조 비법을 절대 안 알려준다. 뭐 비행기도 또 따로 탄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 것처럼 실제로 이 당시에 스페인도 이 초콜릿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서 절대로 이 비법을 다른 나라에 알려주면 안 된다. 그래서 국가적인 비밀로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초콜릿은 쓴맛의 물 같은 음료였습니다. 지금처럼 예. 고용 초콜릿이 아니었죠. 이게 신성 로마 제국 때 여기다 설탕을 넣어 먹기 시작하면서 쓴맛과 단맛의 이 절묘한 조화가 유럽 사람들을 매료시켰던 거죠. 그래서 스페인 왕실은 물론 수도원 등에서도 이 초콜릿을 굉장히 많이 소비했다고 하거든요. 비밀로 유지하던 초콜릿의 제조 방법이 16세기 들어서 조금씩 유럽의 다른 국가들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요. 1607년도에 안토니오 카를레티라는 이탈리아인이 이 제조법을 훔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스페인이 예. 계속해서 비밀로 붙였던 이 제조법을 이 이탈리아 사람이 훔쳐낸 거죠. 그러면서 이후에 이 초콜릿 제조법이 전 세계 유럽으로 퍼지면서 유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까 1607년도에 이탈리아에서 이 제조법을 훔쳤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빨리 퍼져나갔냐면 1609년도에 멕시코에서 초콜릿 하는 법이라는 스페인어 책이 출간된 정도로 전 예. 세계로 이제 확 퍼져나간 거죠. 지금으로 치면 뭐 인터넷이면 10분 후에도 그럼요. 다른 나라에 있을 텐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배 타고 가야 되니까 이것도 숨길 만한 건덕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카카오 넣고 물 넣고 설탕 넣고 끓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직접 안 만들어봐서 그건 모르겠는데 뭔가 비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국에 이 초콜릿이 전해진 거는 1657년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요. 런던에 거주하던 프랑스인이 판매를 시작하면서 영국에도 이 초콜릿이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영국에 이제 이렇게 그 초콜릿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때서부터 카리브해 식민지에서 카카오를 대규모로 농장을 만들어서 재배하기 시작한 게 이제 정말로 아까 설탕이라든지 뭐 다른 차 뭐 이런 것과 비슷하게 대규모 농장들이 만들어진 배경이라고 하겠죠. 예. 초콜릿은 이제 앞서 설탕을 넣어 먹는 것으로 한 차례 변화가 있었고요. 그때도 음료입니다. 쓴 초콜릿 음료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맛있게 먹는 방법이었던 거고 19세기 들어서 한 번 더 변화가 옵니다. 1820년대에 네덜란드의 반 호텐사가 분말 초콜릿 제조 특허를 취득하게 돼요. 이때서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코아 분말이 생기는 거죠. 분말 코코아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1847년도에 영국 서부의 항구 도시인 브리스틀에서 프라이사라는 곳에서 예. 카카오에 코코아 버터와 설탕을 섞어서 고용 초콜릿 제조에 성공을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초콜릿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1875년 스위스인이 이 고용 초콜릿에 분말 우유를 넣으면서 이게 흔히 말하는 밀크 초콜릿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초콜릿하고 설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설탕의 수요를 더 폭발시키게 만든 또 하나의 식품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설탕을 생산하는 방법이 사탕수수 말고도 사탕무 이렇게 부르는 것에서도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탕무가 뭐 시장을 지배했던 그런 시기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설탕을 만들기 위한 경쟁, 그다음에 설탕 무용을 독점하기 위한 전쟁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설탕이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었는데 예. 그러면 사탕수수 말고 다른 걸로 설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도전이 꽤 많았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설탕무입니다. 근데 유럽의 주요 국가 중에 이 설탕 무역에 빠져 있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예. 그 대표적인 좀 강국 중에 하나.
그게 독일이거든요. 아, 그렇네요. 생각해 보시면 독일은 전혀 이런 해상무역이나 이런 데 얘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진짜요. 예. 그러니까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들하고 달리 아프리카나 남미 등으로 세력을 넓히지 않고 러시아나 폴란드 같은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지역은 사탕수수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열대 아열대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설탕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탕물을 활용해 보겠다. 그 당시에는 가축용 사료로 쓰였거든요. 예, 18세기 예. 말에는. 그래서 국가적으로 여기에 투자를 합니다. 연구 개발을 통해서 품종도 개발하고 해서 사탕무에서 실제로 설탕을 생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한 1840년도에는 전 세계 설탕 생산량의 한 5% 정도를 사탕무가 차지하는 데까지 조금 올라오게 되고요. 예. 그 이후에 1880년대가 되면서 사탕수수 자리를 설탕무가 뛰어넘는 시대가 와요. 와. 이때는 사탕무가 재배가 엄청 많아지거나 뭐 이랬다기보다는 예. 노예제도가 당시에 폐지가 되면서 아. 이 사탕수수 재배가 갑자기 위축이 되는 시기가 오죠. 그렇군요. 이때 잠시 사탕무가 사탕수수를 추월하는 시대가 오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경제의 아이러니인데 아까 국가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자생적으로 사탕무가 사탕수수하고 경쟁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결국에는 다시 사탕수수가 설탕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아직도 사탕무로 조금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탕수수가 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그래서 전체 지금의 설탕은 대부분 사탕수수에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러면 그 사탕수수로 대부분 생산해서 네. 설탕을 우리가 먹곤 있는데 예전에는 설탕이 진짜 노다지나 다름없었는데 요즘은 약간 기피 식품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상품이라고 우리가 설탕을 얘기하는 거는 그 정말로 그 식민지 시대에 예. 영국이라든지 뭐 해상무역을 장악하던 시대 이걸 잡고 있어야 전 세계의 모든 무역 거래를 할 수 있었던 시대의 설탕을 얘기하는 거고요. 더 과거로 가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탕은 심지어 약으로까지 쓰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너무 그 칼로리가 부족했던 시대에 모두가 영양실조에 걸렸던 시대에 칼로리를 보충할 수 있는 설탕은 약까지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식습관도 변화하고요. 어떻게 보면 포식의 시대를 맞아 있죠. 우리가 예. 칼로리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설탕은 약간 기피식품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미용의 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심지어 설탕을 많이 먹으면 아이들이 난폭해진다라는 설도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탕을 좀 기피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더군다나 인공감미료까지 등장하면서 어찌 보면 설탕의 역사적 사명은 끝나간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세계 상품의 지도에서 이제 그 설탕은 좀 불안해진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산업혁명 시대에 압도적으로 면직물이 나왔다가 화학산업의 발달로 면직물도 그 지위를 잃은 것처럼 예. 설탕도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지위를 조금 잃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주도 설탕을 통해서 세계사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네. 이 설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시사점을 얻으면 좋을까요? 이 세계 상품이라는 데 저희가 조금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탕과 같은 세계 상품을 놓고 벌이는 열강들의 싸움, 뭐 심지어 예. 전쟁까지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패권을 쥔 국가가 이익을 독점하면서 글로벌 세계를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세계 상품은 무엇일까? 그 상품을 쥐고 패권은 누가 흔들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얼마 전까지만 보면 어떻게 보면 석유, 그렇죠. 원유가 전 세계 시장에 패권을 쥐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중동이 생산의 패권을 쥐고 있었고 또 중동에서 생산되는 이 석유, 사우디의 석유를 달러로만 거래하게 만든 미국이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 패권을 미국이 쥐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는 이제 이 에너지에 대한 패권이 조금 변하면서 뭐 권력도 조금 분산되고 친환경 에너지 이런 거 나오면서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균열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미래 사회에 진짜 이 세계 상품은 무엇일까? 우리 박 교수님은 어떤 상품이 미래의 세계 상품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요즘 늘 한국에 대해서 이런 말씀 드리면 또 공감 안 하시는 네네. 분들이 요즘 많지만 저는 가장 자신감 있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네. 전 세계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물건을 다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반도체, 2차 전지, 네. 전기 자동차 같은 거. 이거 다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으로 생각하는 게 저도 반도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 상품의 1번은 반도체가 아닐까? 그 근거는 여러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예. 당연히 봐도 사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거의 모두가 원하고요. 또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반도체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의 쌀이라고 불리고도 있고. 그래서 이미 국제관계에서 반도체를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반도체가 세계 상품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 미국이 지난해부터 반도체 시장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향후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중국으로 기술 이전 막고 첨단 반도체 수출도 막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핵심 국가들하고의 협력을 강화하고 심지어 강요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우리한테만 해라. 네. 우리한테만 뭘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는 설계는 미국, 소재는 일본, 장비는 한국, 위탁 생산은 대만 이렇게 딱 지금 어느 정도 특정되거든요. 이들을 하나로 묶고 또 미국의 제조 시설을 모두 만들려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미국의 뒤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를 우리가 설탕의 역사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미래에 여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제의 패권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익도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는 게 이 설탕의 세계사에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네요. 예,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오늘도 통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과학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이과식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제를 보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것. 이건 좀 상식적인 건데 오늘 이거에 대해서도 뭐 명확하게 배울 게 있습니까? 네, 상식은 맞는데 우리가 배운 상식이에요. 예. 다시 말하자면 자전의 증거를 한번 대봐라고 말하면 쉽지가 않고 만약에 자전이 아니야 우리 천구가 회전하는 거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할 때 예. 그분들을 설득을 한번 해봐라라고 우리가 한 번씩 흥미로운 상상을 해요.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1500년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사람들이 안 믿을 겁니다. 예. 그 근거를 대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수님? 저도 진짜 막막한데요. 그냥 하늘이 돌고 있는 걸 보고 거봐 우리가 도는 거잖아라고 하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렇죠.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우리가 태양과 별들이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동쪽에서 뜨죠. 네. 근데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뜬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 움직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 가만히 있고. 그래서 우리의 직관에 반하기 때문에 사실 지구가 자전하는 게 아니고 천구 전체가 회전하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봐도 설명이 딱딱 맞고 직관적으로 맞기 때문에 자전의 증거를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제 자전의 증거는 뭘로 대면 되나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자전의 증거를 못 댔었던 사람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 바로 갈릴레이입니다. 예. 그 유명한 갈릴레이가 사실 지구 자전의 증거를 잘못 생각을 했어요. 갈릴레이는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는 그 조수를 보면서 지구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전과 자전이 같이 일어나니까 방향이 같았다가 달랐다가 왔다 갔다 하루에 2번씩 이렇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같았다 달랐다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이 한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다. 그런데 갈릴레이도 잘못 알고 있었던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게 예. 조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밀물과 썰물이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주로 한 12시간 정도 간격으로 주기로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갈릴레이 말대로 하면 24시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건 알고 있었지만 뭐 여러 가지 뭐 물의 양과 바닥의 깊이와 이런 것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거는 이제 공전과 자전이 같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건데요. 네. 지금은 잘못됐습니다. 사실 이런 조수가 일어나는 이유,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는 이유는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예. 사실 정확히 말하면 지구가 자전은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달이 당기기 때문에 달의 인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지구가 자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달이 그렇겠죠. 지구 주변을 돌면서 예. 이렇게 달리기만 하면 조수는 생기는 겁니다. 오. 그러면 그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는 조금 어려운데 예. 당시는 인공위성이 없었으니까 2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 알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었는데요. 푸코의 진자라고 하는 진자 운동을 보면 알 수 있고 예. 코리올리 효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푸코의 진자는 진자 운동인데 이게 어떻게 자전의 증거가 되죠? 그렇죠. 그 신기하죠. 사실 이거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푸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셸 푸코랑 좀 다릅니다. 예. 그 이전 사람인데 1851년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북극으로 갑시다. 교수님 꼭 같이 가셔야 됩니다. 같이 갈게요. 네, 가는 길에 이제 북극곰이랑 인사도 하고 펭귄이랑도 인사를 합니다. 이상하다.
북극엔 펭귄이 없죠. 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올라가서 북극에 딱 도착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진자를 하나 달아놓을게요. 진자라고 하는 건 그냥 예전에 괴종시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를 흔들흔들 해놓는데 네. 진자를 길게 하면 천천히 움직여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 그네 같은 걸 생각해도 그네가 길면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예. 실제로 푸코는요 수십 미터나 되는 줄을 사용해서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 자, 생각해 볼게요. 진자는 그냥 좌우로 움직이고 있는데 예.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예. 그럼 진자는 공중에 떠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발 밑이 움직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구에 서 있는 우리가 보면 진자가 가로 방향으로 좌우로 움직이고 있는 게 서서히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요거를 제가 흥미로운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지구본 있으시죠, 집에? 네. 혹은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지구본의 북극에서 진자를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위에서 왔다 갔다 한번 하면서 네. 지구본을 회전을 시켜보세요. 음. 그럼 지구본에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어떻게 보일 거냐? 그 진자의 움직임이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걸로 보이겠죠. 그렇겠네요. 원을 그리는 것처럼 보이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한 게 뭐냐면 바로 사고 실험입니다. 아. 실제로 생각만으로 실험을 예. 한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리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푸코가 이 실험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지구가 자전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알아냈는데 예. 흥미로운 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 실험을 한 게 1851년이에요. 예.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지동설이 예. 맞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철회하라고 압박을 받았었던 그 갈릴레이 종교 재판은 200년도 더 전입니다. 1633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200년이 지나도록 지동설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간접적인 증거들만 좀 있었죠. 그런데 이미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증거는 없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지동설은 사실인 것 같아라고 받아들여지고 상식으로 된 겁니다. 네. 물론 중간에 케플러나 뉴턴 같은 이런 걸출한 천재들이 여러 가지를 밝혀낸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지구가 자전한다는 증거는 없었음에도 네. 분명히 조금씩 받아들여진 걸 생각을 해보면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어떤 식으로 퍼져나가고 어떻게 참이다라고 인정받게 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살짝 엿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맞는 겁니다. 이 참 근데 사고 실험이 결국 맞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누군가 북극에 가서 그걸 진짜 했었을 때 네. 그래야 그 이론이 맞다 검증되는 거 아닌가요? 검증은 그렇죠. 근데 사실 네. 북극이 아니더라도 네. 고위도 지방이 되면 그게 잘 드러납니다. 아. 그거를 푸코는 계산까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자신이 이 실험을 할 때 여기에 위도가 이 정도니까 주기가 얼마나 될 거야라고 했는데 정확히 그렇게 나온 거고 이야.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자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라죠. 신기하죠. 네. 하지만 이미 진짜 지구가 도는 거였어? 라고 놀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네. 이제 푸코의 진자는 확실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네.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코리올리? 네, 코리올리 효과는 이건 뭡니까? 네, 요게 흔히 우리가 태풍이 왜 경로가 오른쪽으로 휘는가를 이야기할 때 나오기도 해요. 근데 사실 요것도 디테일한 부분은 결국엔 자전 속도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 저위도 지방은 자전을 빨리 하겠죠. 선 속도가 빠르겠죠. 그런데 북극은 예를 들면 점으로 빙글빙글 도니까 자전하는데 그러니까 회전은 하지만 자전 속도는 없죠. 네.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북반구에서는 움직이게 되면 항상 오른쪽으로 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예. 이 자세한 설명은 사실 조금 말로만 들으면 좀 지루하니까 사실 요거에 대한 어떤 효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버스에다가 가방을 두고 내렸습니다. 네. 어떤 고마운 분이 창문을 열고 달려가면서 가방을 옆으로 그 버스의 수직 방향으로 던져줍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가방이 어떻게 보일까요? 수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버스가 앞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뒤로 던진 비스듬히 것 날아가는 같이 것처럼 보이겠죠. 예. 그렇죠? 그겁니다. 바로 사실 빠르게 움직이는 버스에서 옆으로 던졌을 때 사실 비스듬히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속도 차이가 있으면 휘어지는 걸로 보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코리올리 효과도 마찬가지로 북반구에서는 항상 그냥 직선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전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태풍은 남쪽의 따뜻한 바다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고위도 지방으로 올라갈 때 항상 경로를 보면요. 오른쪽으로 휘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전향력 혹은 코리올리 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힘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힘은 아닙니다. 얘는 그냥 직진할 뿐이에요. 그런데
지구가 땅이 휘고 있다, 땅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태풍이 회전하는 것도 되게 흥미로워요. 태풍이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냐면 네. 북반구에선 항상 회전하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보여요. 그럼 볼게요. 우리가 공기입니다. 예. 태풍의 중심은 저기압이에요. 예. 저쪽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싶어요. 예. 그래서 내가 막 태풍의 중심을 향해 뛰어가는데 내가 누군가 나를 미는 것처럼 내가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나는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나 저기 가야 되는데 하면서 태풍 주변을 빙빙 돌겠죠. 예.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중심으로 다이렉트로 가고 싶으나 사실 오른쪽으로 휘어지면서 빙빙 돌면서 회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태풍의 경로와 태풍의 어떤 방향, 그 소용돌이 치면서 들어가는 그 방향, 이런 것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전 때문입니다. 예, 혹시 세면대나 변기에 물을 내릴 때 이것도 소용돌이 치면서 내려가는데 이것도 자전의 증거입니까? 사실 요게요. 옛날부터 저 어렸을 때도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 뭐 이 전향력 때문에 그렇다. 예. 뭐 적도에서 물을 내리면 그대로 내려간다. 네. 사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전향력이 나타나는 이유를 지금 우리가 이해했어요. 뭐냐면 속도 차이가 있어야 돼. 자전의 속도 차이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움직이다 보면 그 거대한 거리를, 먼 거리를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거대한 공기들이 전향력을 받는데, 사실 변기가 우리 교수님의 집은 좀 넓으니까 거의 수영장 수준의 변기를 쓰시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기껏 해봐야 뭐 반지름이 한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변기가 그게 어떤 자전 속도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얘기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배관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가, 그 초기 조건이 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것도 흥미로워요. 저 옛날부터 이 얘기를 들었고 외국에도 멀리 퍼져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과학 물리하는 분들은 이게 아닌 걸 알 텐데도 계속 요거를 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흥미로운 포인트는 과학적인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설명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설명이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게 널리 알려지고 재생산되는 걸 보면 이것도 되게 과학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어떤 현상들을 흥미롭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자전의 증거는 이제 확실히 저희가 이해했는데요. 네. 그런데 궁극적인 질문. 왜 근데 지구는 자전해야 합니까? 자전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근본적이면서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천체들이 회전을 해요. 예.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상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형성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약간의 교란이 있었던 거예요. 예. 자, 먼지 구름들이 자체 중력으로 하나로 뭉칠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예. 레이저처럼 네. 모든 구름들이 저 똑바로 가운데로 가야지라고 마음 먹고 똑바로 움직이면 될 텐데, 네. 만약에 조금이라도 교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뭉치면서 점점 작아지긴 하는데, 처음에 갖고 있었던 그 회전 방향으로의 관성, 회전 관성이라고 합니다. 혹은 뭐 가군동량 보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대로 가야 돼요. 네. 이것도 일종의 관성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조금이라도 그런 모멘트가 있었으면 끝까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까워지면서 회전 관성이 있고 작아지고 뭉쳐지면서 빠르게 움직이는데, 요거 사실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는 것이 김연아 선수의 네. 회전을 보면 이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팔을 옆으로 뻗고 회전을 할 때는 예. 회전하는 속도가 좀 느려요. 그렇죠. 질량을 이렇게 옆으로 퍼뜨렸을 때, 예. 사람의 손을 얘기하면서 질량이라고 얘기하면 좀 비인간적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만약에 몸을 그렇게 회전을 하다가 몸을 움츠리지 않습니까? 네. 팔을 이제 가운데로 가슴 쪽으로 모으죠. 네. 그때 회전 속도가 확 올라가는 게 맞아요. 보입니다. 네. 그게 사실 이 회전 관성이 있기 때문이고, 이 가군 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확 회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태양을 비롯해서 지구도 이 모든 천체들이 왜 회전하느냐, 지금 그 가군 동량 보존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제가 명확히 이해는 안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관역판이 있는데 네. 관역의 정 가운데를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추고 약간 비켜가면, 그 관역의 정 가운데가 중력 같은 힘이 있으면 비켜가는 것이 결국 거기 빨려 들어가면서 계속 돌게 된다, 그 얘기인 건가요? 맞습니다. 옆으로 오른쪽으로 제가 잘못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럼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던 그 힘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관역에 빗나갔지만 만약에 관역 주변을 돌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 방향으로 계속 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없어질 수가 없어요. 네. 사실 회전 관성은
얘기가 나온 김에 흥미로워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보이저호가 예. 저 멀리 우주로 날아갑니다. 예.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예요? 아니 이상하게 보이저호가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는 거예요. 음. 움직이는 방향은 일정한데 말하자면 이렇게 몸을 트는 것처럼. 네. 처음엔 그 왜 그런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네. 나중에 밝혀진 게 뭐냐. 예. 보이저호가 가면서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떤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는데 그렇죠.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테이프에 저장을 해요. 예. 테이프를 감죠. 예. 한 방향으로 감죠. 예. 그것 때문에 회전관성은 우와. 유지가 돼야 되니까 테이프를 말하자면 오른쪽으로 계속 감고 있으면 예. 회전관성은 유지돼야 되면 본체 전체가 왼쪽으로 회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때는 이런 미세한 차이를 별로 의미 몰랐는데. 없지 생각하니까 넘어갔었다가 나중에 이걸 깨달으면서 생각해보면 되게 경이롭고 신기한 일인 거죠. 전 우주적인 법칙 중에 하나인 겁니다. 네. 그러면 지구 자전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아니면 도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는 겁니까? 또 느려지게도 되는 겁니까? 이것도 굉장히 날카롭고 좋은 질문인데요. 조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조석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바닷물이 달 쪽과 그 반대쪽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예. 그 상태에서 물은 부풀어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지구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지구 입장에서는 뭐냐면 물 때문에 마찰을 받고 있는 셈이 되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그게 반복될 때 저항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지구 자전 속도가 천천히 느려지고 있어요. 대충 10만 년에 1초 정도. 이야. 실제로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느려지는 건 확실한데 예.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구 자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살짝은 아주 조금씩 짧아졌다 길어졌다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엔 좀 빨라진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요? 거의 미리초보다도 훨씬 적은 예, 오차로 변하고 있긴 합니다.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는데 달이 지구를 돌고 있죠. 그 공전 속도랑 자전 속도가 똑같아요. 주기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달을 보면 한쪽 면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달을 보면 한쪽 얼굴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고정된 채로 우리 주변을 돌고 있는데 이게 동주기 자전이라고 해서 신기해요. 아니 공전주기랑 자전주기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이렇게 너무 똑같으니까 달이 한쪽 면밖에 안 보여주네. 뒤가 안 보이네. 뒤에 뭐 나지의 비밀 기지가 있나? 그럼 외계인의 기지가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사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 달이 지구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아직 물렁물렁합니다. 이때 달의 내부의 무거운 물체들이 아무래도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겠죠. 이렇게 굳었습니다. 그럼 달이 뺑글뺑글 자전을 할 때마다 지구 중력으로 인해서 균일하게 도는 게 아니라 덜컹덜컹덜컹 하면서 회전하는 거예요. 혹시 통돌이 세탁기 써보셨습니까? 네. 통돌이 세탁기 같은 경우에 빨래가 한쪽에 치우쳐지면 이 처음에 탈수를 시작할 때 깨끗하고 예쁘게 윙 도는 게 아니라 덜덜덜덜덜덜덜 이렇게 변해요. 예. 그런 느낌이에요. 달이 원래 그렇게 자전을 했어요. 너무 불편하죠. 마찰도 심하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그게 줄어들다가 지금처럼 지구를 한쪽 방향으로 보는 동주의 자전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네. 달이 앞부분에는 바다가 많아요. 실제로 물이 있는 건 아니지만 평평하거든요. 뒷부분은 크레이터가 많고요. 그 이유도 비슷한 의미로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야, 오늘 자전에 대해서 제가 생각보다 크게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이렇게 자전도 조금씩 변화된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자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좀 생각한 게 있습니다. 네. 자전을 살펴보니까 흥미로운 게 좀 많이 있는데 일단 세상 모든 거는 회전을 합니다. 예. 그 회전 관성, 가군 동량은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고 크기가 작아지면 빠르게 돈다가 오늘의 어떤 과학적 내용의 정리인데요. 예. 그것 때문에 마찰이 생겨요. 그래서 그 마찰이 싫어서 누군가에게 한쪽 얼굴만 보여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달처럼. 사실 우리는 달의 뒷면 잘 모르잖아요. 예. 우리의 가까운 사람의 뒷모습도 우리가 이면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분은 마찰이 싫어서 한쪽 면만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진자가 회전을 할 때 혹은 포탄이 날아갈 때 있죠. 예. 그럴 때 처음부터 갖고 있던 관성대로 그냥 똑바로 가는 겁니다. 네. 근데 땅에 사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움직이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도가 그들이랑 달라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대쪽같이 일관적인 건 그들이고 생각을 굽힌 게 우리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과학에서 일상의 철학까지 얻을 수 있었네요.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이독실 과학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당연히 이 노래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는 나미의 빙글빙글입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